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현역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한 게 45년 전이니까 정말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왔네요. 그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픈데 혹시 고혈압 때문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한데 이것도 혈압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어제는 코피까지 났는데 고혈압 맞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고혈압 때문이 아니에요.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세 남자분이었는데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끊으신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에 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두통도 없었고 어지럼증도 없었고 코피도 한 번 안 났대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정말 고혈압이 맞나요? 혈압계가 고장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은 거고 머리가 안 아프면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통하고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머리가 아플까요?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목이나 어깨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거고요.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눈이 피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피도 마찬가지예요. 코피가 나면 다들 혈압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코피는 코 안에 혈관이 터져서 나는 겁니다. 날씨가 건조하거나 코를 세게 풀거나 코를 후비다가 상처가 나서 그런 거예요. 고혈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아마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머리 아프면 혈압제 보라고, 코피 나면 혈압약 먹으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오해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늘 머리가 안 아프니까 혈압이 정상인 줄 알고 계셨대요. 병원에도 안 가시고 혈압도 안 재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에 120이더라고요. 아마 몇 년 동안 그렇게 높은 혈압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증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고혈압의 진짜 얼굴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천천히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 눈의 혈관까지. 모든 혈관이 높은 압력 때문에 조금씩 손상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 고혈압입니다. 머리가 안 아파도 코피가 안 나도 어지럼증이 없어도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재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있는 혈압계가 더 정확한 거 아니냐고요.
의사가 재주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는 수은혈압계를 썼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청진기로 들으면서 혈압을 쟀죠. 그때는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수은혈압계를 쓰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첫째, 수은이 환경에 해롭기 때문이고요. 둘째, 요즘 나오는 전자식 혈압계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팔뚝형 전자혈압계 아세요? 그게 지금은 의사들이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하니까 사람의 실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메모리 기능도 있어서 언제 얼마였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어떤가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의사 앞에 앉으면 괜히 떨리고 혈압 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평소보다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이걸 배그 고혈압이라고 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제가 진료했던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병원만 오면 혈압이 160에 10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처방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어지럽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혈압을 재보라고 했더니 120에 80이더라고요. 정상이었던 거죠. 병원에서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경우요. 이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가면을 쓴 것처럼 정상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해요.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그냥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혈압을 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재야 할까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 재기 전에 10분은 쉬세요. 화장실 다녀오고 계단 오르고 청소하고 바로 재면 안 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10분 정도 쉬고 나서 재야 해요. TV 보면서 쉬어도 되고 책 읽으면서 쉬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면 돼요. 둘째, 팔의 높이를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팔을 너무 올리거나 내리면 혈압이 달라집니다. 테이블에 팔을 편하게 올려놓고 팔뚝에 커프를 감으면 됩니다. 너무 꽉 감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손가락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감으세요. 셋째,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한 번 재고 2분 정도 쉬고 다시 한 번 재세요. 그리고 두 수치의 평균을 내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첫 번째가 140에 90이고 두 번째가 138에 88이면 평균은 139에 89가 되는 거죠.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재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 4번 정도 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만 재보시면 여러분의 혈압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높은지 저녁에 높은지 주중에 높은지 주말에 높은지 이런 패턴을 알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유독 높다면 주말에 너무 늦게 자고 월요일을 맞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녁에 높다면 저녁 식사를 너무 짜게 먹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혈압은 의사가 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숫자라고요. 의사는 1년에 몇 번 혈압을 재줄 수 있을까요? 많아야 4, 5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재면 1년에 100번, 200번도 잴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집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또 하나, 혈압 수첩을 만드세요. 그냥 공책에 날짜랑 시간,
혈압 수치를 적으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많아요. 거기에 기록하셔도 좋고요. 이걸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 살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꼭 팔뚝형을 사세요.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 인증 마크가 있는 걸로 사세요. 인터넷에서 너무 싸게 파는 건 피하시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내 혈압을 아는 거예요. 병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재야 진짜 내 혈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고혈압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압 재는 방법을 아셨으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특히 짜고 매운 음식이 왜 혈압에 안 좋은지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금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김치 덜 먹고 국물 남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왜 혈압을 올리는지 아세요? 단순히 나트륨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염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괜찮아요. 우리 몸은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아요. 결국 엔진이 망가지듯이 우리 혈관도 망가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면서 맵고 또 뜨겁게 먹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감자탕, 해장국 다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8세 남자분이었는데 매일 점심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드셨대요. 뜨끈하고 얼큰한 게 너무 맛있다면서요. 밥도 2공기씩 말아먹고 김치도 듬뿍 올려 먹고 저녁에는 소주에 삼겹살, 또 김치 이렇게 10년을 드셨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에 112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까 그제야 문제를 아신 거예요. 짜고 매운 음식이 혈압을 이렇게 올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미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혈관 초음파를 해보니까 경동맥이 두꺼워져 있었어요.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좌심실도 두꺼워져 있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과 심장이 이미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미 변형된 혈관과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짜고 매운맛은 혀의 쾌감이지만 혈관의 고통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혀는 잠깐 맛있지만 혈관은 평생 고통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찌개, 탕, 국 종류가 문제예요. 국물을 다 먹으면 소금을 한 스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아니, 3분의 1만 드셔도 됩니다. 건더기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둘째, 김치는 물에 한 번 헹궈서 드세요. 그래도 김치 맛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건강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잘 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도 혈압에 안 좋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식도와 위가 자극받고 그 자극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음식은 조금 식혀서 드세요. 입에 넣었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같은 매운 양념들이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맵게 먹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가지만 매일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짜고 맵게 드셔도 됩니다. 인생의 낙이 먹는 건데 너무 제한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런데 매일은 안 됩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짜고 맵게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만과 짠 음식이 만나면 혈압이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염분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비만인 사람은 혈압이 더 많이 오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체중을 10kg 줄이고 혈압약을 끊은 분이 계세요. 62세 여자분이었는데 85kg에서 75kg으로 줄이셨어요. 동시에 식습관도 바꾸셨고요.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과일 적당히 먹고 6개월 걸렸는데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요. 여러분, 음식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 짜고 맵게 먹어온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천천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국물을 다 드셨다면 내일은 반만 드세요. 오늘 김치를 3번 먹었다면 내일은 2번만 먹어보세요. 이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면 입맛이 바뀝니다. 싱거운 게 맛있어지고 짠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때가 되면 혈압도 내려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도 빠집니다. 무엇보다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뇌졸중이나 심장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혈압 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처음 처방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약 먹으면 기운도 없고 어지럽다는데 정말인가요?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약을 못 먹겠어요.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죠?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혈압 약을 처음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적응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혈압이 150이나 160으로 높은 상태로 오래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그 높은 혈압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뇌도, 심장도, 콩팥도 다 그 높은 압력에 맞춰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약을 먹어서 혈압이 12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압력이 낮아졌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특히 뇌가 그렇습니다. 뇌는 높은 혈압으로 혈액을 공급받다가 갑자기 정상 혈압이 되니까 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어지러운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더 떨어지거든요.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제가 70년 동안 살면서 또 45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대부분 1, 2개월이면 적응하십니다. 길어도 2개월이면 몸이 정상 혈압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무기력함도 없어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5세 남자분이었는데 혈압이 170에 110이었어요. 약을 처방해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는 약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개월만 참아보세요. 정 힘드시면 약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먹다가 점점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제 말을 믿고 계속 약을 드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완전히 적응했다면서 오히려 전보다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졌다고요. 혈압도 130에 80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요. 여러분, 혈압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혈압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관 손상을 막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혈압약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안 매시나요? 아니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는 거잖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평생의 안전벨트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또 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간이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혈압약을 안 먹어서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콩팥이 망가져요. 고혈압이 콩팥병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면 콩팥을 보호하는 겁니다. 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오는 혈압약들은 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이 간에 더 해로워요. 혈압약 때문에 간이 나빠진다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혈압약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혈압약도 종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ACE 억제제, ARB 등등. 각각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어떤 약은 혈관을 넓히고, 어떤 약은 소변으로 염분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다 보면 처음 처방한 약이 딱 맞는 분은 절반 정도예요. 나머지 분들은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면서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혈관에 더 안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약은 아침 식사 후에, 저녁에 드시는 약은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세요. 약 먹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알람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휴대폰에 약 먹는 시간 알람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약통을 식탁 위에 놓아두세요. 밥 먹고 바로 보이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혈압이 정상이 되었는데 약을 끊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건 약 덕분이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싱겁게 먹으면 약을 줄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약을 3알 먹다가 1알로 줄인 분도 계시고 아예 끊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반동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혈압 약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평생 먹는다고 해서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뇌졸중, 심장병, 콩팥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만 계속 늘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약을 서너 가지씩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63세 남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혈압약 한 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짜게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체중도 계속 늘어나고 1년 후에는 약을 2알로 늘려야 했고 3년 후에는 3가지 약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150을 넘는 날이 많았어요. 반대로 같은 시기에 치료 시작한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60세 여자분이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으시고 식사는 싱겁게, 체중도 8kg 감량하셨죠. 6개월 후에는 약을 반알로 줄였고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춰주지만 생활 습관은 근본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세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고 러닝머신에서 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그냥 걷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는 떨어집니다. 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2층까지만, 익숙해지면 3층, 4층까지. 이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차 대신 걸어가시고, 버스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걷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약 2알 먹는 효과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10kg 빼겠다. 이런 목표는 무리입니다. 한 달에 1, 2kg씩 6개월에 10kg 빼는 게 적당해요. 천천히 빼야 요요도 안 오고 몸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덜 먹고 간식을 끊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담배 한 갭이 피울 때마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있는 거죠. 금연하면 일주일 안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혈압약이 제대로 듣지 않아요.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소주 반병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악 듣기,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 어떤 분은 손주와 놀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하세요.
그냥 눈 감고 숨만 천천히 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 정도 떨어졌대요. 또 다른 분은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마음을 정리한대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에 7-8시간은 자야 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분들은 꼭 검사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치료만 해도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혈압 관리의 진짜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거예요. 약으로 혈압 숫자를 낮출 수는 있지만 혈관을 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려면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해요. 제가 70세인데도 아직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었기 때문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걸었습니다. 덕분에 혈압약 하나를 안 먹고도 혈압이 120에 70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6개월, 딱 6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고 체중 5kg 줄이고 싱겁게 먹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이렇게 6개월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약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5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70세에 고혈압 진단받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약 한 알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계세요. 매일 10,000보씩 걷고 텃밭 가꾸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고혈압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혈압은 하루에 오르내려도 습관은 평생의 약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게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고혈압은 무서워할 병이 아니라 관리할 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이 무섭지 않게 사는 법,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요. 여러분, 고혈압은 유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40대나 50대 되면 그때 관리하면 되겠지. 이게 큰 착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환자를 봤어요. 32세 남자분인데 혈압이 160에 100이었습니다. 20대부터 혈압이 높았을 텐데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대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처음 발견된 거죠. 이미 좌심실이 두꺼워져 있었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년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한테 혈압 재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20대, 30대부터 1년에 한두 번은 꼭 혈압을 재보라고 하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재야 합니다. 혈압계 하나 사서 온 가족이 함께 쓰면 됩니다. 제 손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25살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고혈압이고 아버지도 고혈압이거든요. 처음엔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기록도 하더라고요. 덕분에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걸 일찍 발견해서 운동 시작하고 체중 관리해서 지금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확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40년 동안 정상 혈압을 유지한 사람과 20년 동안만 유지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혈관성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혈압이 130, 140 정도면 그냥 둬도 되겠지, 약 먹을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치되는 시간이 문제예요. 130의 혈압으로 10년을 보내는 것보다 160의 혈압으로 1년 보내고 바로 치료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높은 혈압이라도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거든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 높은 혈압도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40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가 있어요. 그때 40세였는데 혈압이 140 정도였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증상도 없다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왔을 때는 혈압이 170이 되어 있었고 이미 망막에 출혈이 있었어요. 또 10년 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왔습니다. 만약 40세 때부터 관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35세에 고혈압 진단받고 바로 관리 시작한 분이 있어요. 지금 70세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등산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세요. 35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고혈압 진단받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덕분에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고혈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혈압을 10 낮췄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단 2분,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재세요. 2분이면 됩니다. 커프 감고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끝이에요. 이 2분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혈압 수첩에 적으세요. 날짜, 시간, 혈압.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보면 내 혈압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의사한테 보여주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 오래 갑니다. 부부가 함께 혈압 재고, 함께 걷고, 함께 싱겁게 먹으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아요. 자녀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고요. 제가 의사 생활 45년 동안 수만 명의 고혈압 환자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본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거죠. 고혈압은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몸의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오지만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진단 후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전보다 더 건강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지만 우리가 먼저 말을 걸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계로 안부를 묻고 운동으로 대화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셨나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니 정기적으로 재야 하고 집에서 재는 게 정확하고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약은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이 약보다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답이라는 거.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지금보다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계 하나 사시고 매일 2분씩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